예.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죠? 예, 원래 안 보이다가 또 아직도 안 보이는 분들이 또 있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 뭐 공부는 할 만하세요?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뭐 설도 지났고 여러분 쉴날을 거의 없는데, 아세요? 이제 추석 때가 있긴 있는데, 추석 때 거의 못 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쉬는 날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달리는 길밖에 안 남았다. 어쨌든 이제 445쪽에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마케팅 관리 뭐 이런 거 다 했죠? 다 했고, 이제 개발이 남았고, 오늘 개발 마저 마치고 나서 뭐 이제 금융 쪽을 갈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보시면요. 445쪽에 보시면, 개발의 의 주체가 됐는데, 여기 한두 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오는 양이죠. 그래서, 이쪽 강론 중에서는 뭐 그나마 좀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조성에 의한 개량 또는 건축에 의한 개량을 통해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에다 건물 짓는다 그런 이야기죠. 조성한다는 것은 이제 택지를 깎는다는 이야기고,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다라든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발이라 한다. 자, 가로 3번에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조성 개량 또는 건축 개량을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그러면 건축 개량이다 그랬는데, 이 조성이라는 건 땅만 깎는 겁니다. 땅을 평평하게 깎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협의 개발이라 그러고, 그 위에다 건물까지 얹어가지고 건축 개량을 하는 걸 광해 개발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발 그러면 건물 짓는 거지, 뭐 땅만 깎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고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좀 이빨이 받고 있는데, 분양상담사 관련 교재, 그래서 한 800쪽짜리를 지금 써야 되는데, 책 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뭐 강의 노트 뭐 요약집 이런 것들 이제 작업을 거의 또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니까 책 쓰기 싫어서 아주 죽겠어 그냥. 자료는 많이 모아놨는데, 그래서 출판사 그 사장은 자꾸 전화 와가지고 언제 해주실 거냐고 막 난리인데, 기다리라고. 나도 죽겠다고. 뭐 어쩔 거야, 자기가 기다리지. 친한 친구예요. 옛날 동업자였고. 그래서 야, 기다려라. 나도 좀 쉬자.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건대 쪽에서 이제 쓸 거라 뭐 자기는 급한데 뭐 사정은 아는데. 이제 그러면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개발 뭐 이런 것 좀 쓰고, 그 다음에 마케팅 쪽 쓰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시장 분석 쓰고, 그 다음에 분양 상담 쪽 쓰고,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뭐 건축법,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한 7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관련법은 싹 다 정리를 해 놨는데, 이건 내 거 하기가 싫어 죽겠네, 아주.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개발인데,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가끔 나와요, 가끔. 공공부문에서 이제 가로 안에 공적 주체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 밑줄. 주로 이제 쓰는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죠. 사적 주체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나 기업 그랬어요. 기타라면 이제 민간 합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니까 제3개발업자, 그래서 제3섹터라고 있나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공적 주체 보니까 얘가 뭐 다 알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당연히 공적이죠. LH공사, 공사는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그거 동그라미. 시험에서 그게 나왔죠. 토지주택공사, 공사. 지금 어디 하는지를 못 찾고 계시면 안 되는데, 446조 맨 밑에. 그래서 공적 주체, 공공부문. 거기 가로에 LH 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그거 동그라미. 사적 주체에서는 털질만 한 게 뭐밖에 없냐 하면 조합이 있죠, 조합. 소유자 조합이라든가 직장 조합이라든가 지역 조합,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그거 다 조합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조합들. 그래서 이거는
사적 주체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공적 주체가 아닌 것, 그래서 조합 써놓으면 아닌 거 찾아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쉬운 문제인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2절로 가셔가지고 제2절에 개발 형태의 단계가 있는데, 개발 형태는 여기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발 진행 형태에 대해서 개발 형태인데, 이 개발 형태라는 건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되죠. 뭘 지을 것이냐, 계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뭘 지을 거냐 생각하죠. 이제 구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 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 일본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히라카와라는 사람인데, 잘 쓰질 않습니다만 시험에 간혹 나와요. 요거를 계획, 그 다음에 협의, 인가, 시행, 처분을 순서대로 쭉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걸 직렬형이라 그래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직렬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직렬형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과정은 안정돼 있죠. 순서대로 하니까. 그런데 대단히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거의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형을 가장 많이 쓰는데, 기본형이 뭐냐? 일단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하고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형이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눠지는 데 반해서 지금 기본형은 5단계요, 4단계로 줄이는 거예요. 4단계로. 그래서 여기 과정이 좀 안정되어 있고 능률이 높아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행처분 병형행이 있는데, 시행하고 처분을 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일단 뭘 지을 거냐, 계획, 구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인가를 하고, 여기 시행과 처분도 같이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5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건축을 하면서 바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느리겠어요, 빠르겠어요?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 단축이 될 뿐만 아니고 자금 회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정이 좀 비능률, 좀 불안정하다,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 우리 책에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순서대로 쓰는 것이지만 우리는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48쪽 먼저 가보세요. 448쪽 가니까 가로선 머리 직렬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계획, 뭐 협의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2단어씩 동그라미 해버리세요. 그냥 너무 길잖아. 뭐 계획, 인가 단계 길죠. 인가의 동그라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그러면 이 5개를 각각 따로따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렬형 다음과 같이 협의 단계, 인가, 시행, 처분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본형이나 시행처분 병행과 달리 개발 형태의 과정이 직렬형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따라서 직렬형은 전 단계 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전 단계가 끝난 다음에 하니까 안정적이다. 아까 제가 안정적이다 그랬죠. 그런데 3번 그 시험에 그게 나오죠. 그러나 이해 과정이 비능률적에서 가장 적게 이용된다. 이용 거의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기본형인데, 박스 보니까 계획, 그 다음에 협의인가를 같이 하고 있죠. 협의인가, 그 다음에 시행,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그래서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협의 단계하고 인가 단계가 동시에 시행된 반면 시행과 처분은 순서대로 하는 거다 그랬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2번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개발 형태는 개발 과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거기 밑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뭐라고요? 기본형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시행처분 병행형인데, 시행처분 병행은 다음과 같이 협의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행과 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계획, 협의인가, 시행처분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행처분 명령형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빨리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느리다고요, 빠르다고요? 빠르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이 개발 형태는 시행과 처분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시행과 처분이 동시라는 이야기는 건축을 하면서 바로 분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길다고요, 단축된다고요? 단축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행처분 병행이요, 기본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부터 하던데, 그러니까 땅만 사면 바로 선분양 분양이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지 무슨 뭐 이게 기본형이 많이 쓰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쪽을 많이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부동산학계로는 이야기하는 범위가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론이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는 뭘 많이 쓴다고요? 선분양을 우리처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정책이 공부가 많이 되면 상당히 비판할 텐데, 이 선분양은 대단히 나쁜 제도예요, 사실은. 선분양이 시공업자, 공사하는 업자가 누구 돈으로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에요? 수요자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선분양이. 그래서 과거에 건축업자들에게 특혜를 많이 준 방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주택이 모자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택이 모자랍니까? 이제 넘치고 넘칩니까?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선분양을 없애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계속 선분양을 하고 있죠. 저야 뭐 나쁠 거 없습니다만은 선분양이 되면 이제 분양도 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쁠 거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없어져야죠, 수요자를 위해서는. 448조 기자 이번에 부동산 개발의 단계를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개발 형태라고 했던 거는 히로카와라는 일본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야기 드리고 하자는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미국 학자예요. 이제 월포드라는 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월포드는 이제 뭐라고 했던 거냐? 그래서 이제 개발을 7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과정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개발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 구별 잘 하시면서 제 이야기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외우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를 외우세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 지금. 그런데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있다고 외우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바짝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구상부터 시작을 하죠, 구상. 뭘 지을 거냐 계획하는 단계. 그래서 구상 단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아이디어 단계이다 라고도 해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걸 구상 단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지모색과 확보. 부집 확보.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실행 가능성 분석이다라고도 합니다. feasibility analysis, 실행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 그다음에 마케팅 단계, 뭐 이렇게. 마케팅은 이제 분양 처분 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깔끔하게 외운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겠느냐? 앞글자 따서 외우면 되죠. 뭐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그냥 쭉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아예 부타금 하나 빠졌네. 건설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건설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이렇게. 그래서 건설 단계는 이제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건마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제 그냥 설마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예 부타금 뭐 어떻게 하자고요? 설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외워버리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정도예요.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이런 정도인데, 시험에서 써먹을 만한 부분이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아이디어 단계가 뭐냐 그러면 뭘 지을 거냐를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뭐 예컨대 제가 남양주에다가 땅을 10,000평을 샀다.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하겠죠. 이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뭐냐라는 걸 알아보고, 현재 공급 상황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는 상관은 충분하더라. 아직도 역시 주택이 모자라더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뭘 지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주택. 이렇게.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이건 계략적으로 수익이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대략 따지는 거예요. 대략.
계략적으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계략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왜 계략적이냐? 정확하게 따지면 안 되냐? 안 되죠. 여러분 저기 땅을 아직 안 샀으니까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 안 나왔으니까 도대체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건지를 몰라요. 고로 공사비도 전혀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아파트 몇 개 지을 건지를 모르니까 개당 분양가도 모르죠. 고로 수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땅을 사기 전에 야 이거 내가 땅 사는데 대략 한 1,000억, 공사비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10,000평 정도면 1,200개 짓는다 치고 뭐 공사비가 얼마 들겠다. 그래서 토탈 4,200억 비용이, 분양가는 뭐 보통 한 3억 5천 4억은 받으니까 그 정도면은 한 5천억. 그러면 뭐 한 800억 남네. 이렇게 대충 따져본다 그 이야기. 그래서 돈이 될 것 같으면은 땅을 사야지. 무작정 땅을 사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땅을 확보하는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복합 개념으로 타당성을 따지는데, 다시 말해서 기술적 타당성도 따져보고, 경제적 타당성도 따져보고, 이 법률적 타당성도 따진다. 이렇게 기술, 경제, 법률 각각 세 가지를 다 따진다 그러면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저 경제 나왔어요. 경제. 혹시 뭐 다른 거 나오는 거 안 계세요? 아니 뭐 건축은 뭐 인허가 이런 거 안 되면은 꽝 아닌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건축에서는요 허가 안 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허가 되면 뭐 할 거냐? 돈이 안 되면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법률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갑자기 답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건축 가능한 땅이냐, 물리적으로 단단하냐, 토지가, 돈 되냐, 그 다음에 법률적 타당성 그러면은 인허가는 가능하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다. 이제 나중에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여러분 투자 이론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죠.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는 걸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이제 PF 뭐 아니면 건축 대부 이런 것 이따 금융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한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데 이 마케팅이 분양처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주의할 거 시험에서는 사실 이걸 많이 써먹었어요. 이 마케팅은 특히 임대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부터 전 단계, 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포드가 이걸 마지막에 써놨으니까 건설이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판매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 초기부터 해가지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 왜냐하면 개발은 팔려야 돈이 되는 거예요. 뭐 개발 잘 지어서 뭐 할 거냐 안 팔리면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개발 끝난 다음에 초기부터요. 요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죠. 뭘 지을 거냐 그런 이야기죠. 자, 예비적 타당성,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자 무지모 식급 확보를 했어요. 그럴 때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한 개만 좀 볼까요? 일단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고쳐야 된 다음에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대체적,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검토한다 됐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업의 대체적 검토란 개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를 대략 계산 비교해 가지고 돈이 될 건지를 따져보는 예비적 타당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이제 땅 사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그 동그라미 3번만 볼게요.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성격과 규모 또는 개발부터의 목적, 필요한 자금 등에 따라 제한된 개발 사업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을 모두 포함한다. 물리적이 다른 말로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복합 개념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경제적 분석 및 재무적 분석이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 시장의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여기 시험에서는 또 많이 써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금융 단계, 건설 단계 지나서 마케팅이 있죠. 마케팅 단계에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발 사업을 완성한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 마케팅. 그러나 시장성 있는 개발이었다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다. 자, 그럴 때 그 옆에 심학습에 보니까 개발 공간이 임대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임대 활동을 했는데 특히 임대 활동은 개발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초기에다 동그라미 초기. 특히 임대 부동산이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도 뭐 용어 나중에 설명할 만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정박임차자니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한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멋있긴 한데 시험에는 아예 안 나와 그런 건. 왜 하느냐? 멋있으니까 한번 해드린다. 잉글리시가 멋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 많을 때 하자. 넘어가셔서 제3절에 개발의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다 그랬는데 개발의 위험이죠.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에서도 위험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개발의 위험은 특히 가로 3번의 월포드의 개발 위험이 시험에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월포드가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 지금 예 부탁 그러면 설마 이게 월포드의 작품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할 때 투자의 위험을 이렇게 뭐 봤죠. 가볍게 복습이니까 가볍게 봐요. 사업성 위험이 있다. 여기에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치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론에서 말했던 투자 위험이었죠. 여러분 개발이라는 것도 개발이라는 것도 당연히 투자의 일부죠. 아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 중에서 제일 과격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가 뭐예요? 임대사업이에요? 개발이에요? 개발이죠. 개발. 그래서 개발은 다분히 남성적인 활동이에요. 여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개발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도박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뭐 아니면 더. 그러니까 안정 추구보다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위험까지 한번 덤벼봐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개발 잘못하면 그냥 거덜납니다. 나중에 지금 건대에서 그 소규모 건축이라고 그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개발하다가 하도 많이 망하니까. 그래서 과정의 그 제목은 역설적이에요. 망하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해야 안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을 제가 부동산 쪽 강의를 해왔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이쪽 부동산 쪽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LG라는 데에서 좀 있었던 시간하고 공부하는 기간 빼면. 그러니까 저는 개발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제 성격이 좀 격한 데가 있는데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는 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있어요. 좀. 그래서 개발하고 싶었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거 했다가 망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개발을 안 하고 분양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눈을. 이해하셨어요? 개발하겠다는 놈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잔머리 불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하시려면 공부 잘하고 하셔야 돼요. 내 땅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천만의 말씀. 내 땅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꼭 저한테 물어보고 하든지. 진짜 큰일 나요. 잘못하면. 시간만 많으면 이야기해 드릴 게 많은데 어떤 분은 저 충청도 분인데 상가를 개발했어요. 내 땅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내 땅이니까 돈 들어갈 건 건축비 대출밖에 없잖아요. 건축비 대출을 한 60억 정도 받았어요. 땅이 컸죠. 그래서 여기다 한 5층, 6층 정도 이제 지으려고 한 건데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속을 세게 해요. 돈을 받고 일을 안 해. 그러면 애를 사기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사기가 안 돼. 왜냐하면 삽질 한 번만 하면 나는 속인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 번 뜨면 끝나.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금을 계속 요구하는 대로 계속 여자니까 아줌마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야 이제 우선 건축업자가 빨리 건축을 해야 자기가 팔아먹고 빠질 거 아니에요. 엑사이트 하려고 출구 전략으로. 그래서 계속 돈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이제 못 갚게 됐어요. 건축은 중간에 하다가 말았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건축 중이니까 못 갚아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은 갚는다 그러더니 건축자금 대출을 갚는다 그러더니 안 갚았다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넣어버렸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갈까요? 경매. 건축 중인 땅은 경매 아주 쌉니다. 경락가가 40%가 안 돼요. 아니 남이 짓던 거는 원래 싸다고요. 다시 받아봐야 골치 아프고 지으려고 그러면 배수구 싹 다 막아놨지. 유치권 행사하다 보니까 그 노가다 하는 애들은 밤새도록 뭐 데모하고 난리지. 돈 달라고. 복잡합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땅이 잃었고 경매로 날라갔고요. 은행도 다 못 건졌어요. 은행도 경락가가 싸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발은 안전하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이거 막 하면 안 돼요. 뭐 나는 내가 부동산 좀 아는 사람이야. 뭘 알아 알기는. 아직 험난한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한 것들입니다. 보세요. 여기 법적 위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법적 위험이 뭐냐. 아니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인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허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요? 진행이 안 된다고요? 큰일 나죠. 시장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내가 땅을 살 때만 해도 경기가 좋아서 건축만 하면 다 팔릴 줄 알았다. 근데 시장 상황이 변해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 그러다 보면 다 지었다 하더라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개발은 또 이게 또 위험해요. 아까 그분은 다 짓지도 못했잖아요. 그 하다 하고 그런 게 지어도 문제야. 지어도 안 팔리면 어쩔 건데. 안 팔리면 대출 6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또 땅 날리는 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개발이 돈은 돼요. 개발 잘못, 또 돈 본 사람도 많아, 주변에. 돈은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덤비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인플레가 물가 상승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건축 기간이 길어지면 근데 원래는 1년 만에 건축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2년 3년 늘어진다. 그러면 인건비나 금융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비용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특히 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대략 세 가지다라고 본 게 월포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하신 것들이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법률적 위험인데 적격번에 법적 제한의 분석과 공공 서비스 유용성의 파악을 했죠. 개발 인허가 또는 인허가에 관련된 지역지구제, 환경평가, 뭐 교통부담, 전기 상하수도 같은 것들, 시설 공급 제한에 따르는 위험 등.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 전기하고. 의외로 그런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아니면 뭐 도시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게 문제죠. 인허가 그런 거는 뭐 다 알아서 해줘요, 건축사들이. 그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법 백날 공부해봐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사한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허가.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요. 왜냐하면 건축사하고 지역 공무원들, 그 허가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밀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리젝트 해버립니다. 건축사 통해서 오라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위험이죠. 그래서 니은번에 시장 이자율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자율의 상승이 개발업자에게 추가적 금융비용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이런 부담. 예컨대 시장 경기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안 팔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시장 위험이라 한다. 넘어가시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래프 이거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프가 눈에 밟히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별로 안 중요하다 했습니다. 개발의 공사 진척도입니다, 여러분. 자, 빵프로에서 여기가 완공 10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 위험은 초기에는 크죠. 왜냐? 매사가 불확실하니까. 완공되면 위험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될수록 불확실성은 적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가치는 처음에는 작죠. 왜냐? 땅밖에 없으니까. 개발이 뭐 50%, 60%, 70% 진행되면 될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특히 이제 위험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위험은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진다라는 거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이제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C번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의 비용위험이죠. 그래서 B번 보시면 비용위험은 개발 기간 동안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재해 발생이나 공사기간의 장기와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 등으로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기간의 장기와 기간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간. 그다음에 인플레 뭐 이렇게 2개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456쪽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요. 크게 가자고요. 자, 458쪽 한 장 더 넘겨보세요. 458쪽 가시면 괄호 3번에 부동산 분석 체계라고 있나요?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는데 부동산 분석 체계에는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크게 시장 분석이 있고 뒤쪽에 경제성 분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 경제성 분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외워치면 나중에 또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묶어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 암기가 쉬워지겠죠. 이 시장 분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 경제성 분석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은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걸 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 시, 성, 타자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다시요. 뭐 어떤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 그러니까 야구 선수 같은데 이놈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야 번트 그럼 번트 충실하게 잘 되고 야 2루타 한번 때려봐 그러면 때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자. 지시하는 대로 잘한다. 지시성 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 부등호를 하나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이 시장 분석을 우리가 선행 분석이라고 하고 경제성 분석을 후행 분석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먼저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정보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경제성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이거는 계략적인 채택 가능성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고 경제성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다. 수익성. 그래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당의 지역의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는 거죠.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남양주의 땅을 10,000평 정도를 이제 살 생각이라 그랬죠. 그럴 때 남양주 전체 지역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전체 지역 경기가 좋다면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지역으로의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그렇죠. 이야기가 뭔가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뭐 수요의 증가 감소와 관련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앞쪽이 다 이제 나중에는 연결이 되겠죠. 이런 걸 따지는 걸 지역 경제 분석이라 한다. 봤더니 와, 경기가 좋다. 수요가 충분하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당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수요 또는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 뭐 고용이 증가, 그럼 수요가 늘겠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공급은 쉽다 그랬죠. 제가 경기 변동할 때도 말씀드렸죠. 공급은 아주 알아내는 게 쉽다. 남양주 시청 들어가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 가서 도시계획과나 최근에 저희 건축 허가 받은 게 몇 개예요?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알아내기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쉽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경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1000세대는 넘는데 공급이라고는 꼴랑 여기 200개 이쪽에 뭐 200개 그래가지고 저 구석지에 위치도 안 좋은데 400개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내가 팔 수가 없다고요? 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요? 있어 보이더라고요. 수요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야, 위치가 제일 좋은 땅을 사가지고 압도해버리자, 이거. 단지도 크게. 그래서 1000세대 대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쪽 팔든지 말든지 내가 싹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는 영어로 마켓 어빌리티고, 다시 마켓 어널리시스고, 요거는 마켓터빌리티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마켓에다가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니까 시장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시장성 그 자체를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성을 따진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팔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부동산이 팔릴 것이냐 매매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것이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지역은 대략 봤더니 수요가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수요가 있다. 그런데 공급은 현재 400개밖에 없더라. 그것도 위치가 안 좋은데 나는 위치가 좋은 데에다가 1000세대 대단지를 지었고 브랜드도 국내 최고 브랜드를 가져오겠다. LG자이 같은 거 가져오면은 애들보다 경쟁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얘들은 뭐 브랜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매매 능력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지금 분양을 한다면 1년, 2년, 3년간 이렇게 되겠다. 건축 끝날 때까지. 내가 한 1000개 정도를 분양을 했을 때 첫 해 분양하자마자 내가 900개, 90%는 팔 자신이 있다. 900개. 나머지 미분양 물량은 천천히 팔겠다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공사비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팔면은 완공 때까지는 팔릴 것 같다. 그러면 보세요. 대략 개당 건축비가 얼마냐 2억이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따졌을 때 2천억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비용이니까 현금의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그렇죠. 유출. 지금 제가 너무 좀 어렵게 가고 있죠. 지금 이야기를. 어쨌든 비용이니까 유입, 유출. 요거는 개당 분양가가 3억이라 치자. 평균. 9327 2,700억. 요거는 100억. 그러면 합해가지고 뭐 한 2,9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 일단. 그냥 뭐 현재같이 안 하면. 이것들은 들어오는 돈이니까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유입. 이렇게 유입하고 유출을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투자이론 공부할 때 했잖아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할인해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는 하겠죠. 나중에. 오늘은 안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 정보를 알면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예를 끄집어낸 거예요. 사례로.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은 아까 뭐라 그랬느냐.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법적 타당성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타당성이다 그랬고, 이 경제적 타당성은 뭘 가지고 따지느냐? 할인, 현금, 수지, 이 분석법이라는 걸로 따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현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질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구해봤더니 순효과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처럼 현금 수입, 즉 현금의 유입하고 현금 지출, 즉 현금의 유출을 현지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본 거예요. 괜찮아요. 그 동영상 들으면 돼. 뭐 젊은 분들은 금방 하니까. 그래서 또 다음 과정 또 해요. 뭐 맨날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먹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뭐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 얼마 안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조금 더 써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은 안 써먹을까요? 써먹을 수도 있을까요? 뭐 계산도 뭐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저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을 어떻게 따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냥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는 무조건 완벽하게 기억이에요. 옆뼈대가 안 돼 있으면 여기다 나중에 살을 더 붙일 거거든요. 여기다 많이 또 모을 거야 또. 그러니까 뭐 LQ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 뭐 경제기반 승수도 여기 들어가고 뭐 난리를 칠 건데 뼈대가 안 돼 있으면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대략 설명드렸는데 그 설명 안 한 거 하나는 이 부등호는 읽어서 그냥 확인할게요. 자, 가로수 한번 부동산 분석 체계를 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여기서 부등호로 표시된 것은 상위 계층의 분석에는 그보다 하위 계층의 분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뭔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요. 여기. 이 부등호는요. 시장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분석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당의 지역의 경기가 좋은지는 따져봤다 그 이야기 이미. 그러면 요거 시장성은 두 개 다 포함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성이 있냐 없냐, 팔릴 거냐 말 거냐를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지역의 경기나 시장의 수요 공급을 다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물론 세 가지 다 포함이죠. 투자 분석은 네 가지 다 포함이고, 타당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따져가지고 뭐 정보를 아니까 정보. 도대체 유입이 얼마인지 유출이 얼마인지 정보를 아니까 뭘 따져봤다. 타당성을. 그래서 포함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써먹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중 전자 세 가지, 지시성 세 가지는 특정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고, 후자 두 가지, 타자 두 가지는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그래서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가능성은 있겠죠. 3번 또한 전자 세 가지를 시장 분석, 후자 두 가지를 타당성 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4번에 자 크게 말했을 때 시장 분석이죠. 여기 보니까 개발업자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고, 앞에 써놨네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어떤 개발 사업이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여기 써져 있네요. 채택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자 가로 5번에 경제성 분석인데, 경제성 분석이란 시장 분석의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투자 결정한다 그 이야기죠. 투자 결정.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거지만, 경제성 분석보다 구체적 개발 사업의 뭐 수익성 여기 있네 여기. 수익성. 투자 결정 수익성. 그러니까 지금 핵심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앞에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앞쪽 456쪽으로 오셔가지고 456쪽이죠. 자 이번에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이번에 자 부동산 분석의 유형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지역경제 분석인데, 당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나 소득이나 교통망이나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시장의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와, 이제 이런 게 안 외워져요. 읽어가지고는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인구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거. 그럼 그런 데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지역의 인구가 늘 거냐 말 거냐 대충 이런 걸 따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시험에서는 요것만 많이 써먹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써먹는 것만 제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죠. 기업발의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 상황을 분석한다 그랬고, 거기 시장 분석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수요하고 공급,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 분석이라 한다. 그럴 때 이제 그 디귿번도 좀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차별화 그러면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범주화해서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차별화하는 것이고, 요거는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아파트가 남과 같아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달라요. 요즘은 차별화가 안 되면 안 팔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랑 소비자 특성에 따라 소위 가능 사용자를 범주화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다. 요거는 수요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할 건지를 층별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연령으로는 40대일까 50대일까 아니면 뭐 노인분들일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시장 세분화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사람들만 살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전원을 그리워하면은 이쪽을 구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거기 니은번 보니까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여기요 여러분, 여기 제가 뭐라고 줄여 써놨어요? 매매 능력. 그러니까 앞에 매매하고 뒤에 능력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팔릴 거냐 아니면 임대될 거냐 이런 능력을 따지는 거다. 능력. 그러니까 우리께 제대로 팔릴 거냐 시장성.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동그라미 4번의 타당성 분석인데,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니은번 보니까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 즉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타당성은 주로 이제 아까 제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쓴다 그랬는데 그건 뒤에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499쪽 한번 가보세요. 459쪽에 아까 가로 5번에 경제성 분석이 있었죠. 동그라미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 경제성 분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내부 수익률 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투자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할인연금 수지 분석을 써놓은 거예요. 예, 뭐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예, 세전 세후연금수를 알아가지고 현금수를 할인해서 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고 해가지고 투자 결정하겠다 그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쪽에 5번 투자 분석이죠. 투자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을 위험과 수익의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투자 대응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최종적 투자 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내부 수익이 욕보다 크냐 작냐 따져봐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위에 심화학습의 흡수율 분석이라고 있죠. 이것도 영어로 좀 의미가 있는데,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흡수율이나 흡수 시간 등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다라는 것하고 개념은 이제 2번이 정확한데, 흡수율이나 시장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기간 동안 동그라미 단위기간 동안 시장에 흡수되는 비율이다. 비율. 그러니까 단위라는 게 1이라 그랬죠. 1. 여기요. 여기. 그러면 저는 아까 1000개를 분양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위기간이면 1이네. 1년. 1년 동안에 지금 몇 개 아까 팔 거라 그랬어요. 시장성을 따져보니까 900개. 그럼 시장이 몇 프로가 흡수된 거예요? 90%. 이걸 흡수율이라 그래요. absorption rate.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단위 기간 동안 몇 개나 팔릴 것이냐라는 걸 흡수율이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책들이 많이 잘못된 부분이 여기인데, 이거는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시장 분석의 일종이라 쓴 놈도 있고 막 시장성의 일종이라 쓴 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원전이 누구냐 하면 한성대 안정은 교수가 미국 링앤다소라는 사람의 책에서, 미국 학자의 책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번역한 것밖에 없거든.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근데 원전을 가지고 있어요. 링앤다소 책을.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일환이다라고 써놨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번역들이 개판이어가지고. 그래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여러분 그 460쪽의 표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아직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직은. 시장 분석 구성 요소를 나중에 보긴 할 텐데, 아직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2쪽에 가시면, 심화학습이라고 있지 않나요? 와, 이건 당연히 심하겠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다는 못하고 2번 한번, 2번 먼저. 입지계수법에 의한 경제기반송세 계산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에 입지계수라고 있죠? 그래서 LQ, 로케이션 코션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시험에서는 한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계산으로 특히 한 5번 나왔습니다. 서술용으로는 한두 번 나왔으니까 6개 아니면 7개 나왔네, 죠. 입지계수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너무해. 대학 학자들이 영어가 로케이션 쿼션트거든요, 이거. 그런데 로케이션 날 NAL을 붙인 사람도 있고 안 붙인 사람도 있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원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링앤다소는 로케이션 쿼션트라고 썼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다가 NAL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별로 안 심각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 혼자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볼 때마다 좀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원전 확인을 그렇게 안 하는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지 맘대로 쓰는지. 어쨌든 입시계수라는 거는 계산으로 잘 나오는데 보세요. 공식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국의 분모가 총고용수이고, 분자가 뭐냐 그러면 특정 산업이죠. 전국의 자동차 고용수예요. 자동차 고용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전국의 총고용이 얼마냐 봤더니 1000만 명이다라고 가정하자. 뭐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이라고 볼게요. 전국의 자동차 쪽의 고용수는 얼마냐? 뭐 현대차나 뭐 대우차 뭐 등등등 싹 다 합한 데다가 그 협력업체까지 다 합한 거예요, 지금 이거. 협력업체까지. 그랬더니 한 200만 명 되더라. 아니면 카센터까지 다 더할게, 카센터. 그것도 자동차 관련 산업이니까. 그래서 200만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국의 자동차 관련 산업 종사자가 몇 프로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20%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20%.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셨나요? 20%.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전국 평균 2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국 봤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자고요. 우리 지역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의 똑같이 가요. 총고용수 분의 남양주의 남양주는 미안합니다. 남양주는 자동차가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냥 여러분 이해가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쪽으로 갈게요. 자동차 쪽에 공장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울산이죠, 울산. 울산으로 갈게요, 울산. 울산. 울산의 총고용수분의 울산의 자동차 고용수로 가보자. 자동차 고용수. 이야기는 울산의 총고용이 얼마냐? 대략 한 뭐 50만 정도 된다 치자. 울산이 뭐 이보다 많지는 않겠죠. 이것도 너무 많은데 이거. 아무리 울산이 돈 많은 동네라 하지만 고용이 50만이 넘을 리는 없죠. 인구는 50만 넘겠지만 울산이 광역시니까 50만은 당연히 넘을 거예요. 요거분에 어쨌든 50만이나 치고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울산은 얼마냐? 봤더니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일하더라. 30만. 그럼 여기는 몇 프로예요? 60%.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배가 많다 그 이야기죠. 이야기는 울산에서는 자동차가 잘 팔리면 경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안 팔리면 경기가 좋을까요? 아주 형편없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는 비중이 적은 산업이에요? 아주 중요한 산업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서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LQ를 계산했더니 LQ가 1보다 크다. 바로 이런 산업을 뭐라 그러느냐? 기반 산업이다 또는 수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공식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는 안 들었지만 LQ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근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전국의 자동차 고용이 20%라고 봤을 때 남양주 쪽은 자동차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 인구의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카센터밖에 없으니까 한 5%밖에 안 될 거라고 5%. 그 전국 평균보다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그럼 남양주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은 중요한 산업이에요? 전혀 안 중요한 산업이에요? 안 중요하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되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보다 작다 그럴 때는 비기반 산업이다. 또는 비수출 기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LQ가 1일 때는 뭐라 그러느냐. 1일 때는 자급 자족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자급자족 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쓰고 끝나는 산업이지 뭐 다른 지역에다 내다 팔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옆에 뭐 예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풀기로 하고 막 이렇게 표에다가 인구에 대한 것들을 쭉 주면 거기에 입지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책에 있는 공식보다는 이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공식 보니까 국가 전체 액산업 고용자 수 나누기 국가 전체 전산업 총고용수 요거죠 요거. 국가 전체 총고용 요거 분의 국가 전체 X산업의 고용수. 이게 분모고. 분자 쪽은 특정 지역의 총고용수 분의 특정 지역의 X산업 고용수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여기요. 자, 번분수. 이 4개 전체 분수 중에 크게 아래쪽 분모 쪽은 어떤 특정 지역이에요? 전체예요? 전국, 국가 전체, 전국. 그다음에 위쪽 분자 쪽은 국가 전체예요? 특정 지역이에요? 특정 지역, 울산, 남양주, 특정 지역.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안 외워도 대략은 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입지개수에서 구한 수치의 특성을 했는데 LQ가 1보다 크다. 즉 입지개수가 1보다 클 때 그 지역에 조사된 산업은 전국에 비해서 그 지역에 특화되고 있다. 이걸 제가 수출기반 산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LQ가 1보다 작다. 즉 입지개수가 1보다 작을 때 그 지역에 조사된 산업은 전국에 비해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열위는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 위치가 열악하다 그 이야기인데 위치에 있고 그 지역에 수출 기반 산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수출 기반 산업이다 그랬던 거예요. LQ가 1인 경우 즉 입지개수 그 지역에 조사된 산업의 특성은 전국 수준과 동일하다. 그 이야기는 자급 자족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문제 풀면은 여기 한 문제 있어요. 10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공식을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고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